껍데기가 명품이면 뭐 합니까? 한국산의 발끝도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우린 한국산 아니면 절대 안 삽니다. 자존심 센 유럽 한복판에서 오직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적혀 있는 것만 불티나게 팔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반도체나 자동차, 거대한 선박만이 대한민국 기술의 전부라고 생각하셨다면 한국을 크게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한국의 지극히 평범한 연구원 한 명이 도장에서 얻은 사소한 힌트 하나로 전 세계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딴 게 팔리겠냐고 무시했던 프랑스 제국들,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초에 한 개씩 팔리는 기적과 재구매율 80%의 신화를 목격해버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프랑스가 부랴부랴 짝퉁을 찍어냈지만 결과는 대망신. 대한민국과의 기술력 차이만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수백 년의 전통과 수천 년의 전통을 내세우며 한국을 무시했던 그 나라들, 이제 한국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절박한 현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피에르 르클레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평생을 화장품 업계에서 살아온 사람이죠. 파리 고등화학학교에서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 이후로 35년간 이 분야만 파고들었습니다. 디올, 랑콤, 지방시.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저는 그 브랜드들의 개발 프로세스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품 화장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죠. 은퇴 후에도 사람들은 저를 프랑스 화장품 기술의 산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만이 아닙니다. 사실이었죠. 프랑스 화장품 산업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7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루이 14세 시절 베르사유 궁전에서 귀족들이 사용하던 화장품이 시초였죠. 300년이 넘는 역사입니다. 그 세월 동안 프랑스는 단 한 번도 화장품 종주국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규칙은 언제나 세계의 규칙이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의 발색, 립스틱의 질감, 향수의 잔향까지 우리가 정한 기준이 곧 업계 표준이 됐죠. 다른 나라들은 그저 따라오면 됐습니다. 미국도 따라왔고 일본도 따라왔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저는 그 질서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35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프랑스가 화장품의 중심이라는 건 마치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그걸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가 처음으로 불안을 느낀 건 2014년 가을이었습니다. 파리 본사 회의실이었죠. 분기별 실적 보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고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죠. 회의실 창밖으로 센 강이 보였습니다. 파리의 가을은 언제나 아름답죠. 하지만 그날 회의실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디올 파운데이션 매출 자료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죠. 35년간 데이터를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요. 정체였습니다. 성장이 아니라 정체. 유럽 시장은 그나마 버티고 있었죠. 독일, 영국, 이탈리아.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시아였습니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시장들에서 원인 불명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왜 떠나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제품 품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마케팅은 오히려 더 강화했죠. 광고비를 20%나 늘렸습니다. 그런데 왜 소비자들이 이탈하는 겁니까? 저는 답답했습니다. 마케팅 담당자가 머뭇거리며 말했죠. 경쟁 제품이 있습니다. 경쟁 제품이라고요. 프랑스 명품 화장품의 경쟁 제품이 뭡니까? 미국 브랜드입니까? 일본 브랜드입니까? 저는 당연히 그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부 보고서에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코리아 쿠션.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쿠션이라는 게 뭡니까? 파운데이션을 스펀지에 담은 거라고요. 그게 다입니까?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더 웃기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도장 찍을 때 쓰는 인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겁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경영진 한 명이 기득거렸죠. 기술팀장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인주라고요. 주차장 인주에서 화장품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 전통의 조향사 가문에서 원료를 공급받죠. 그라스 지방의 장미, 프로방스의 라벤더, 최고급 원료만 사용합니다. 연구소에는 세계 최고의 화학자들이 모여있죠. 파리 고등화학학교, 리옹 화학대학 출신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차장 도장 인주를 참고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스펀지 하나에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산 쿠션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아시아 한정 유행이라는 건 누가 봐도 명백했으니까요. 마케팅만 요란하고 기술은 얕은 제품. 그게 우리의 판단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그때까지 한국을 경쟁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빠르게 따라오는 나라 정도였습니다. 싸고 많이 만드는 하청국 이미지가 있었죠. 일본이나 유럽의 기술을 배워서 대량 생산하는 나라. 자동차도 그랬고 전자제품도 그랬습니다. 화장품이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이었습니다. 화장품 분야에서 한국이 우리를 위협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프랑스, 미국, 일본. 그게 화장품 업계의 3강 구도였습니다. 한국은 거기에 끼지도 못하는 나라였죠.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달 뒤 다음 분기 보고서가 나왔죠. 아시아 여성 소비자 재구매율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산 쿠션 파운데이션을 한 번 쓴 소비자가 다시 그 제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나와 있었죠. 80%. 재구매율 80%라고요. 저는 숫자를 2번, 3번 다시 봤습니다. 계산기를 꺼내서 직접 확인까지 했죠. 우리 프랑스 명품 파운데이션의 재구매율이 60% 초반이었거든요. 그것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업계 평균이 50%대니까요. 그런데 한국 제품이 80%라니.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유행은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죠. 한번 써보고 마는 게 유행입니다. 하지만 80%가 다시 산다는 건 다른 의미였습니다. 제품력이 있다는 뜻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유럽 시장 데이터였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 면세점 한국산 쿠션 파운데이션 매대 앞에 줄이 섰다는 보고가 올라왔죠. 파리에서요. 프랑스 명품 화장품의 본고장에서 한국 제품을 사려고 줄을 선다고요. 저는 처음에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담당자에게 다시 확인하라고 했죠. 아닙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유럽 면세점에서 예상 밖의 판매 속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요. 석 달째 같은 추세였습니다. 유행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었죠. 한두 달 반짝하고 사라질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더 자세히 읽어봤죠. 소비자 반응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왜 한국 제품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죠. 휴대가 편하다, 화장 고치기 쉽다, 피부에 잘 밀착된다. 그런 답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한 줄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동일 가격대에서 사용 편의성과 피부 밀착력 비교 불가. 비교 불가라고요. 프랑스 제품과 한국 제품을 같은 가격대에서 비교했더니 사용 편의성과 밀착력에서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쪽이 압도적으로 좋다는 뜻이었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이 올라왔습니다. 불쾌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요. 저는 35년간 이 업계를 지켜본 사람입니다. 어떤 기술이 나와도 분석하고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었죠. 미국이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면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면 연구했죠. 그리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프랑스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왜 한국 제품이 이렇게 좋은 건지 설명이 안 됐습니다. 스펀지에 파운데이션을 담은 것뿐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술적으로 뭐가 다른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경영진, 기술진, 마케팅 담당자가 모두 모였죠. 분위기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유행 때문에 회의까지 또 열어야 하냐는 불만이 있었거든요. 기술팀장이 대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숫자는 제 경험을 배신했습니다. 기술팀장이 자료를 발표했죠. 한국 쿠션 파운데이션의 구조를 분석한 초기 보고서였습니다. 스펀지, 용기, 퍼프, 내용물, 각각의 요소를 분해해서 정리한 자료였죠.
화면에 확대된 스펀지 단면 사진이 떴습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란에 이상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추가 연구 필요. 기술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추가 연구가 왜 필요한 겁니까? 스펀지에 파운데이션 담은 게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우리 연구소가 스펀지 하나 분석 못한다는 겁니까? 기술팀장이 대답했죠. 구조는 단순해 보이지만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화학자들이 모인 기술팀이 스펀지 하나를 분석하지 못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300년 역사에 프랑스 화장품 기술력이 고작 스펀지 앞에서 막혔다는 겁니까?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경영진은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기술팀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보고서 맨 아래 적힌 문장을 읽었죠. 기술구조 분석 필요. 한국 방문 검토. 한국 방문이라고요. 프랑스 화장품 기술팀이 한국에 가서 기술을 분석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순간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인지 당혹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배우러 간다고요. 프랑스가요? 화장품 종주국 프랑스가요. 300년 역사의 프랑스가 고작 몇십 년 역사의 한국에 가서 기술을 배운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이 회의실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아무도 그 문장에 대해 더 이야기하지 않았죠.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보고서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밟혔죠. 코리아, 코리아 쿠션, 코리아 테크놀로지.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단어가 왜 이렇게 불편한 겁니까?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생각만 했습니다. 35년간 프랑스 화장품의 우월함을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준이고 세계는 따라온다고 확신했죠. 그런 제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펀지 하나 때문에요.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에펠탑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죠. 센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아침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코리아 쿠션. 그 단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스펀지에 파운데이션을 담은 것뿐인데 왜 우리가 분석하지 못하는 겁니까? 35년간 이 업계에서 살아온 제가 이해할 수 없다니요. 저는 설명되지 않는 기술을 싫어합니다. 모든 기술에는 원리가 있죠. 화학 반응이든 물리적 구조든 반드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프랑스 화장품 기술은 그렇게 발전해왔죠. 논리와 데이터, 과학적 분석,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제품은 뭡니까? 일주일 뒤 저는 기술팀장을 불렀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내려갔죠. 파리 외곽에 있는 우리 중앙연구소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를 갖춘 곳이죠. 전자현미경, 분광 분석기, 점도 측정기. 없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기술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외형 말고 내부를 보십시오. 기술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도 궁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산 쿠션 파운데이션 10개를 구매해서 연구소로 가져왔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 제품이었죠. 한국에서 가장 큰 화장품 회사라고 했습니다. 분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스펀지, 용기, 퍼프, 내용물. 모든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분리했죠. 연구원 5명이 투입됐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스펀지 단면을 관찰하고 내용물의 화학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이틀이 걸렸죠. 저는 그 이틀 동안 연구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단순했습니다. 용기를 뒤집어 보는 거였죠. 일반적인 액체 파운데이션은 뒤집으면 흘러내립니다. 당연한 거죠. 액체니까요. 점도가 높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흐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달랐습니다. 뒤집어도 내용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죠. 용기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었는데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펀지가 내용물을 완벽하게 붙잡고 있었죠. 30초, 1분, 5분.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기술팀장도 고개를 저었죠.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스펀지라면 이렇게 될 수 없다고요. 액체를 머금은 스펀지는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뒤집으면 당연히 흘러야 하죠. 그런데 흐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버프로 스펀지를 톡 누르자 내용물이 즉시 배출됐죠. 균일하게요.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딱 적당한 양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뒤집어도 안 흐르는데 누르면 바로 나온다고요. 이건 물리학적으로 모순이었습니다. 중력에는 저항하면서 압력에는 반응한다니요? 어떻게 그런 구조가 가능한 겁니까? 저는 스펀지를 직접 만져봤습니다. 촉감이 이상했죠. 일반 스펀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었고 촘촘하면서도 막혀 있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렀다 떼면 바로 원래 형태로 돌아왔죠. 복원력이 뛰어났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단면을 관찰했습니다. 화면의 스펀지 내부 구조가 확대돼서 나타났죠. 저는 그 이미지를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일반 스펀지는 기공 크기가 균일합니다. 그래야 품질 관리가 되니까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때 기공 크기를 일정하게 맞추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이 스펀지는 달랐습니다. 기공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큰 기공과 작은 기공이 섞여 있었죠. 무작위로 배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불량품인가 싶었습니다. 품질 관리가 안 된 제품이라고 생각했죠. 기술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겁니까? 아니면 실수입니까? 기술팀장이 다른 제품들도 분석해봤죠. 10개 제품 전부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기공 크기가 불균일한 게 모든 제품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죠. 의도적인 설계였습니다. 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식 사고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됐죠. 우리는 균일함을 추구합니다. 품질의 일관성이 명품의 조건이니까요. 모든 제품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게 프랑스 방식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일부러 불균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팀장이 가설을 세웠죠. 큰 기공은 내용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작은 기공은 배출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마치 댐의 수문처럼 작동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압력이 가해지면 열리는 구조라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단순한 스펀지가 아니었죠. 정교하게 설계된 유체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스펀지 하나에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다니요.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다음은 퍼프 테스트였습니다. 퍼프는 내용물을 찍어서 피부에 바르는 도구죠. 일반적인 퍼프는 스펀지 재질입니다. 내용물을 흡수해서 피부에 전달하는 방식이죠.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한국 제품의 퍼프는 달랐습니다. 내용물을 흡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눈을 의심했죠. 퍼프로 스펀지를 누르면 내용물이 퍼프 표면에 묻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내용물이 퍼프 안으로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표면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피부에 대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손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 퍼프는 내용물의 30% 이상을 흡수해버리죠. 그래서 낭비가 심합니다. 하지만 이 퍼프는 달랐습니다. 흡수가 아니라 반발이었죠. 내용물을 밀어내는 구조였습니다. 기술팀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기존 퍼프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퍼프 하나에도 이런 기술이 들어가 있다니요. 스펀지도 그렇고 퍼프도 그렇고. 단순해 보이는 제품 안에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실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구원들도 말이 없었죠. 다들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자현미경 이미지, 점도 측정 그래프, 배출량 데이터, 모든 자료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다는 걸요. 주차장 인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비웃었죠. 스펀지 따위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스펀지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술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스펀지는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35년간 화장품 기술을 연구해온 제가 스펀지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프랑스 최고의 연구소에서 최신 장비를 동원해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원리는 대충 추측할 수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기술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까? 기술팀장이 잠시 침묵했죠.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쉽지 않다는 뜻이었죠. 구조는 파악했지만 제조 방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스펀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공정 자체를 알 수 없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랑스식 공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분석하고 이해하고 모방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죠. 경쟁사 제품을 분석해서 원리를 파악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우리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300년간 세계 정상을 지켜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됐습니다. 분석은 했지만 이해가 안 됐죠. 이해가 안 되니 모방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과 장비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건 처음 겪는 상황이었죠. 저는 연구소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깊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한국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한국 화장품 산업의 역사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전쟁을 겪었고 빠르게 성장한 나라. 그 정도가 제가 아는 전부였죠.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화장품 산업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더군요. 겨우 40년 역사였습니다. 프랑스의 30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한 겁니까? 더 검색해 봤습니다. 쿠션 파운데이션은 2008년에 처음 출시됐다고 하더군요.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했죠. 개발 기간이 5년이었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2008년에 제품이 나왔죠. 그리고 한 가지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600번, 개발 과정에서 실패한 횟수라고 했습니다. 3600번 실패하고 나서야 성공했다는 거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3600번이라고요. 그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우리는 효율을 중시하죠. 실패는 비용입니다. 시간과 돈이 들어가니까요. 30번 정도 시도해서 안 되면 포기합니다. 다른 방향을 찾죠.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3600번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과장이겠거니 생각했죠. 마케팅용 숫자일 거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실패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요. 만약 정말로 3600번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았다면요.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의 문제였죠. 집요함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으로요. 무시할 나라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나라로요. 뭔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는 300년간 화장품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규칙이 세계의 규칙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규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펀지 하나 때문에요. 아니, 스펀지가 아니었죠. 그 스펀지 뒤에 있는 기술 때문에요. 그리고 그 기술 뒤에 있는 태도 때문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죠. 하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요. 스펀지 분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는지 알아내야 했죠. 3600번의 실패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기술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추가 조사를 지시했죠. 한국 화장품 산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라고요? 논문, 특허, 기사 뭐든지요. 한국이 어떻게 이 기술을 만들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분석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해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요. 프랑스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를요. 3600번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는 걸요.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태도를 보여주는 숫자라는 걸요. 저는 아직 그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죠. 분석 결과가 나온 뒤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경영진 전원이 참석했죠. 저도 고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다들 기술팀의 보고서를 읽은 뒤였거든요.
한국 쿠션 파운데이션의 구조를 분석했지만 제조 방법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기술팀장이 대답했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기술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말했죠. 분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분석만 하고 있으면 시장을 빼앗기게 됩니다. 한국 제품이 유럽 시장까지 잠식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비슷한 제품을 내놔야 했습니다. 회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방 프로젝트를 가동하라. 프랑스식 쿠션 파운데이션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코드명은 프로젝트 에클라였습니다. 에클라는 프랑스어로 빛이라는 뜻이죠. 한국의 기술을 분석해서 프랑스 버전으로 재해석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의 자문을 맡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구조는 파악했으니까요. 스펀지의 기공 구조, 퍼프의 반발력, 내용물의 점도, 핵심 요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이제 그걸 우리 방식으로 만들면 됐습니다. 프랑스 기술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팀의 지시를 내렸죠. 한국 제품과 비슷하게 만들라고요. 외형, 구조, 촉감까지 최대한 재현하라고 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지원됐죠. 연구원 15명이 투입됐습니다. 최신 장비도 추가로 도입했고요. 첫 번째 시제품이 나온 건 한 달 뒤였습니다. 저는 연구소로 내려가서 직접 확인했죠. 외형은 꽤 비슷했습니다. 용기 디자인도 깔끔했고 스펀지도 한국 제품과 비슷한 느낌이었죠. 퍼프도 새로 개발한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기대가 됐습니다. 테스트를 시작했죠. 용기를 뒤집어 봤습니다. 내용물이 흐르지 않아야 정상이었죠. 한국 제품처럼요. 내용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흘러내렸죠. 스펀지가 내용물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구조로 만들었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기술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기술팀장이 대답했죠. 기공 크기는 맞췄는데 배열이 다른 것 같다고요. 한국 제품의 기공 배열 패턴을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구조는 비슷한데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만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제품이 나왔죠. 이번에는 기공 배열을 더 정밀하게 조정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테스트를 했죠. 뒤집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죠.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테스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퍼프로 눌렀을 때 내용물이 너무 많이 나왔죠. 한 번에 쏟아지다시피 했습니다. 조절이 안 됐습니다. 한국 제품은 딱 적당한 양이 나왔는데 우리 제품은 과다 배출이었죠. 다시 수정했습니다. 세 번째 시제품. 이번에는 배출량을 줄였죠. 스펀지 밀도를 높여서 내용물이 천천히 나오게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죠.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퍼프로 아무리 눌러도 내용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막혀버린 거죠. 과다 배출 아니면 무배출. 중간이 없었습니다. 한국 제품처럼 딱 적당한 양을 배출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시제품. 계속 실패했죠. 문제는 매번 달랐습니다. 배출량, 밀착력, 건조 속도, 복원력. 하나를 고치면 다른 게 망가졌습니다. 전체가 연동된 시스템인데 부분만 수정하니까 균형이 무너지는 거였죠. 기술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단일 변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물었죠. 기술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스펀지의 기공 크기, 기공 배열, 내용물의 점도, 밀폐 구조, 압력 반응. 이 모든 요소가 서로 연결돼 있다고요? 하나만 바꾸면 전체 균형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동시에 맞춰야 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하나씩 조정해서 정답을 찾으려면 경우의 수가 수천 가지가 넘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계속 시도했습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실패가 반복됐죠. 연구원들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계속됐거든요. 주말에도 출근했죠. 그래도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시제품. 이번에는 꽤 괜찮았습니다. 배출량도 적당했고 밀착력도 나쁘지 않았죠. 저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됐나 싶었죠.
일주일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용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스펀지가 건조해져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한 달도 안 돼서요. 한국 제품은 몇 달이 지나도 촉촉함을 유지했는데 우리 제품은 일주일 만에 못 쓰게 됐습니다. 밀폐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공기가 스며들어서 내용물이 산화된 거죠. 한국 제품은 어떻게 밀폐를 유지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해해서 봐도 특별한 구조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회의실에서 소리를 질렀죠. 기술팀 전원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온 사람이에요. 프랑스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연구소에서 스펀지 하나를 못 만든다니요? 기술팀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다릅니다. 무슨 뜻인지 물었죠. 기술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5년이 걸렸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3,600번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3,600번이라고요. 저는 그 숫자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 그 숫자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10번 실패하고 벌써 지쳐 있었거든요. 3,600번. 그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기술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기록을 일부 입수했다고요. 논문과 특허 자료를 분석한 거였죠. 거기에 실험 기록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3,600번의 실험. 매번 조금씩 변수를 바꿔가며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기공 크기를 0.1mm씩 조정하고 점도를 1%씩 바꾸고 압력 조건을 미세하게 수정하고 그렇게 3,600번을 반복한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30번 만에 비효율이라고 판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죠. 다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프랑스 방식이었습니다. 효율을 중시하는 거죠. 시간과 비용을 계산하는 겁니다. 프랑스는 효율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멈춥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패를 계산하지 않았죠. 3,600번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한 거였죠. 될 때까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의 차이였죠. 우리는 빨리 결과를 내려고 했습니다. 실패하면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았죠. 하지만 한국은 한 길만 봤습니다. 3,600번 실패해도 같은 길을 계속한 거죠. 3,600번의 실패는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집요함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35년간 프랑스 화장품의 우월함을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확신했죠. 기술력, 전통, 노하우, 모든 면에서 프랑스가 앞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펀지 하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기술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계속 시도할까요? 3,600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그걸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회의실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실패한 시제품들이 테이블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10개의 용기가 우리의 실패를 증명하고 있었죠. 그 옆에 한국 제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똑같아 보이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 두 제품을 번갈아 봤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했죠.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우리 제품은 껍데기만 비슷한 가짜였습니다. 한국 제품은 3,600번의 실패가 녹아든 진짜였죠. 명품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프랑스는 명품의 나라죠. 우리는 그 단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품은 최고의 품질을 의미하니까요. 최고의 기술, 최고의 장인 정신, 그게 명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어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명품이 뭡니까? 비싼 가격표입니까? 화려한 로고입니까? 오래된 브랜드 역사입니까? 그게 명품의 전부입니까? 한국은 로고도 없고 역사도 짧았습니다. 가격도 우리보다 훨씬 쌌죠. 하지만 기술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3,600번의 실패를 견딘 기술이었죠. 진짜 명품은 뭡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참 동안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하늘이 보였죠.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무거운 하늘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35년간 이 업계의 정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죠. 프랑스 화장품 기술의 산증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스펀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스펀지가 아니었죠. 3600번의 실패 앞에서 고개를 숙인 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태도 앞에서요. 우리에게 없는 그 집요함 앞에서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600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 숫자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30번 만에 포기했는데 한국은 3600번을 버텼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의 차이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에펠탑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빛이 예전처럼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더 강한 빛이 타오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국이라는 이름의 빛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요. 프랑스가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질 거였습니다. 프로젝트 에클라의 실패 소식이 본사에 보고됐습니다. 경영진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분노였습니다. 3개월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결과물이 없다니요. 회장은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사진 전원이 모여 있었죠. 표정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짓누르고 있었죠.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상황 보고를 하시오. 기술팀장이 일어섰죠.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10번의 시제품 개발, 10번의 실패. 구조는 파악했지만 제조 공정을 재현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제품의 기술적 완성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기술팀장이 머뭇거렸죠. 저는 그 순간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이 상황의 책임은 저에게도 있었으니까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제조 공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회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직접 확인이라니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음 말이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한국에 가서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달았죠. 프랑스 화장품 업계의 원로가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가자고 말한 겁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분노였습니다. 순수한 분노요. 저는 그런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30년간 이 회사를 이끌어 온 사람이에요. 언제나 침착하고 냉정했죠. 그런 사람이 얼굴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에 고개를 숙이자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300년입니다. 프랑스 화장품 산업의 역사가 300년이에요. 우리가 세계의 기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디올, 샤넬, 랑콤. 이 이름들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프랑스의 자존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한국에 가서 무릎을 꿇으라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회장이 테이블을 내리쳤죠. 쿵 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현실이요. 현실이 뭡니까? 스펀지 하나 때문에 300년 전통을 버리자는 겁니까? 한국이 뭡니까? 우리가 가르쳐준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의 기술을 배우러 간다고요. 말이 됩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프랑스는 정말로 세계 화장품 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준이 업계 표준이 됐죠.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다른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케팅 담당 전무였죠.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배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항복선언이에요.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프랑스 명품이 한국 기술을 인정했다. 그 순간 우리 브랜드 가치는 끝입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죠. 분노, 불쾌, 두려움,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건 하나였죠. 공포였습니다. 기술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지위를 잃는 공포였죠. 프랑스 화장품 업계가 누려온 권위, 명성, 자부심, 그걸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배운다는 건 그 모든 걸 포기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눈에서 공포를 봤습니다. 회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방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입니다. 복제가 아니라 재해석을 하십시오. 프랑스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십시오. 예산은 2배로 늘리겠습니다. 기한은 6개월입니다. 저는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이 저를 막았죠.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사진은 하나둘 자리를 떴죠.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파리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은 날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눈앞의 사실을 부정하고 자존심을 선택한 거죠. 6개월이라고요? 6개월 안에 프랑스만의 방식으로 쿠션 파운데이션을 만들라고요. 한국이 5년 걸려서 3,600번 실패하고 나서야 완성한 기술을요. 우리가 6개월 안에 해내겠다고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죠. 기술팀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프랑스 화장품 업계의 자존심이 결정을 내린 거였죠. 프로젝트 에클라 2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예산이 2배로 늘어났죠. 연구원도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25명이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죠. 최신 장비도 더 들여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갖춰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연구원들은 지쳐 있었죠. 이미 3개월간 실패를 반복했으니까요. 그런데 또 6개월을 더 하라고요. 방향도 바뀌지 않은 채로요. 같은 방식으로 계속 시도하면 결과가 달라지겠습니까? 야근이 일상이 됐습니다. 주말 출근도 당연해졌죠. 연구원들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죠. 한 명이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죠. 그래도 프로젝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결과만 요구했습니다. 매주 진행 상황 보고가 있었죠. 회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진전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 매주 반복됐죠. 기술팀장은 매번 같은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1달이 지났죠. 2달이 지났습니다. 시제품은 계속 나왔지만 품질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한국 제품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죠. 기술적인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실패 보고서가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죠. 보고서가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페이지가 넘던 보고서가 5페이지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3페이지로요. 마지막에는 1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올라왔죠. 실패를 설명할 말조차 사라진 거였습니다. 저는 기술팀장을 불렀습니다. 왜 보고서가 이렇게 짧아졌습니까? 기술팀장이 한숨을 쉬었죠. 더 이상 쓸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기술팀장이 설명했죠.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시도했다고요. 변수 조합도 수백 가지를 테스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죠. 한국 제품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팀장의 눈에 체념이 보였습니다. 저도 같은 느낌이었죠. 우리는 벽에 부딪힌 거였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박아도 넘어지지 않는 벽이요. 한국이 쌓아올린 벽이었습니다. 3,600번의 실패로 만든 벽이었죠. 그래도 프로젝트는 계속됐습니다. 회장의 명령이었으니까요. 포기는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좀비처럼 일했죠. 열정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았습니다.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키니까 하는 거였죠. 석 달이 지났을 때 첫 시장 테스트가 결정됐습니다. 회장의 결정이었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시장 반응을 보자는 거였습니다.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면 된다고 했죠. 저는 반대했습니다. 시기상조라고요. 하지만 회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프랑스식 쿠션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으로요. 가격은 한국 제품의 3배였습니다. 명품 브랜드니까요. 디올 로고가 박혀 있었죠. 패키지는 화려했습니다. 금색과 검은색 조합이었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겉모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죠. 출시 일주일 만에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라인에 리뷰가 쏟아졌죠. 내용물이 너무 빨리 마른다. 배출량 조절이 안 된다. 밀착력이 떨어진다. 한국 제품이랑 비교가 안 된다. 비슷한 불만이 수백 개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리뷰가 있었습니다. 명품 로고 값만 비싸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했죠.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제품을 써보면 다 알았죠. 디올 로고가 붙어 있어도 기술은 한국 제품에 못 미쳤습니다. 3배 가격을 받을 수준이 아니었죠. 매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디올 매장이었죠. 고객이 제품을 반품하러 왔습니다. 매장 직원이 이유를 물었죠. 고객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더 좋아요. 매장 직원이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명품 매장에서 고객이 한국 제품이 더 좋다고 말한 거였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여러 매장에서 반복됐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첫 주 판매량은 목표의 30%에 불과했죠. 반품률은 20%가 넘었습니다. 재구매 의향을 묻는 설문에서 긍정응답은 15%도 안 됐습니다. 처참한 결과였죠. 회장이 보고서를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싸우고 있었다는 걸요. 한국의 기술을 배우자는 제안을 거부한 건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인 결정이었죠. 프랑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한국보다 위에 있다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눈을 가린 거였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아니라 품질을 선택했죠. 디올 로고보다 한국 기술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300년 전통보다 3,600번의 실패를 선택한 거였죠. 자존심은 기술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낫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요.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불가능한 싸움을 계속한 거였습니다. 명품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프랑스 명품의 본질이 뭡니까? 최고의 품질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고 뒤에 숨었죠. 브랜드 역사 뒤에 숨었습니다. 프랑스라는 이름 뒤에 숨었죠.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시장에서 조롱당했습니다. 명품이 조롱당한 거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다가 회사가 망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브랜드가 무너지면 자존심도 사라지는 거였죠. 프랑스는 아직 패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요.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모든 걸 잃을 거라는 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죠. 그게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35년간 이 업계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요. 프랑스 화장품의 미래를 위해서요. 저는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였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지금 하려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시장 테스트 결과 보고서였을 겁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저를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말했죠. 마지막 비교 테스트를 하고 싶습니다.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비교 테스트요. 네, 우리 제품과 한국 제품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요. 감정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장이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읽으려는 것 같았죠. 저의 의도를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시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 비교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파리 외곽연구소였죠. 기술팀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직접 참관했고요. 테스트 조건은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온도, 습도, 조명까지 모든 변수를 동일하게 맞췄죠. 테스트 대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프랑스식 쿠션 파운데이션, 그리고 한국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파운데이션. 겉모습은 비슷했죠. 둘 다 동그란 용기에 스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첫 번째 테스트는 내용물 유지력이었습니다. 두 제품을 동시에 뒤집었죠. 30초, 1분, 3분. 시간을 재면서 관찰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죠. 스펀지가 내용물을 완벽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제품은 2분쯤 되자 가장자리에서 내용물이 새으며 나왔습니다. 기술팀장이 기록을 했죠. 유지력 테스트 결과 한국 제품 우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결과였으니까요. 두 번째 테스트는 배출 균일성이었습니다. 퍼프로 스펀지를 10번 연속 누르면서 배출량을 측정했죠. 한국 제품은 10번 모두 거의 동일한 양이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가 3% 이내였죠. 정밀하게 조절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제품은 들쭉날쭉했습니다. 처음 3번은 너무 많이 나왔고 그 다음 4번은 적당했죠. 마지막 3번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관성이 없었죠. 오차 범위가 20%가 넘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피부 밀착력이었습니다. 테스트 모델의 피부에 두 제품을 각각 바르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했죠. 1시간, 2시간, 4시간. 한국 제품은 4시간이 지나도 처음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밀착력이 유지됐죠. 우리 제품은 2시간쯤 되자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특히 코 주변과 이마에서 심했습니다. 4시간이 되자 거의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장이 망가진 거였죠. 테스트 결과가 정리됐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한국 제품이 압도적으로 우위였죠.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기술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직접 숫자로 확인하니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명확하게 보였으니까요. 저는 기술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기록을 더 구할 수 있습니까? 기술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전에 추가 자료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학회지에 실린 논문과 특허 문서들이었죠. 거기에 개발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자료를 읽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니까 번역본을 받았죠. 기술팀에서 번역을 해준 거였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죠. 2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읽어나갔습니다. 놀라운 내용이었죠. 3,600번의 실험 기록이 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마케팅용 과장이 아니었죠. 실제로 3,600번 실험을 했고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었습니다. 성공 기록보다 실패 기록이 더 많았습니다. 실험 번호 1번부터 3,599번까지는 전부 실패였죠. 3,600번째 실험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았더군요. 모든 실패 기록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실험 조건, 결과, 실패 원인 분석,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돼 있었죠. 실패를 버리지 않고 쌓아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들이 다음 실험의 밑거름이 됐죠.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실패를 2번 반복했다는 걸요. 프랑스 연구팀은 실패하면 그 기록을 대충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실험으로 빨리 넘어가려고 했죠. 효율을 중시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한 번 실패한 조합을 다시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거였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패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기록하고 축적했죠.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았습니다. 3,600번의 실험이 전부 다른 조합이었죠. 하나도 겹치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30번 실패하고 포기했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3,600번을 버텼습니다. 그게 차이였죠. 우리는 정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빨리 답을 내려고 했죠. 최단 경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프랑스식 사고방식이었으니까요. 효율, 합리성, 최적화. 우리는 그런 단어들을 좋아했죠. 한국은 과정을 지켰습니다.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답을 하나씩 지워나갔죠. 3,600개의 오답을 지우고 나서야 정답에 도달한 거였습니다.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실패를 견디는 능력도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죠. 기술이라고 하면 장비, 공식, 노하우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술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600번 실패해도 계속하는 것. 그게 기술이었죠. 서류 뭉치 안에 영상 파일 링크가 있었습니다. 한국 공장의 제조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었죠. 기술팀에서 구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공장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했죠. 최신식 자동화 라인을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계도 있었지만 사람의 손이 많이 개입하고 있었죠. 작업자들이 직접 제품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구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스펀지를 만지고 있었죠. 손가락으로 누르고 뒤집고 흔들고 반복해서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한 개를 확인하는데 10초 이상 걸렸죠. 기계가 하면 1초도 안 걸릴 일이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그게 비효율이 아니라는 걸요. 그게 바로 3,600번의 실패를 가능하게 한 태도라는 걸요.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였죠. 다른 장면도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연구원들이 토론하는 장면이었죠. 자막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지했죠? 열정적이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그들의 손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거칠었습니다. 갈라진 부분도 있었죠? 실험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화학 물질에 자주 노출되면 피부가 상하거든요. 그 손이 3,600번의 실패를 버텨낸 손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공장은 조용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죠. 최신식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요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열정이 느껴졌죠.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요. 될 때까지 하겠다는 집념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이었죠. 에펠탑 조명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화려함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브랜드, 역사, 명성, 그런 것들 뒤에 숨어서 진짜 기술을 외면하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술은 흉내낼 수 없다.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요. 3,600번의 실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요. 지름길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5년이 걸릴 거였죠. 아니,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배워야 한다. 저는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빈 방에서 혼자 한 말이었죠?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35년간 프랑스 화장품의 우월함을 믿어온 사람이 처음으로 인정한 거였죠.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본사로 갔습니다. 긴급 회의를 요청했죠. 경영진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요. 회장도 당연히 참석해야 했습니다. 비서가 어떤 안건이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략 변경 제안입니다. 1시간 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 경영진이 모였죠. 회장, 부사장, 전무, 상무. 12명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비교 테스트 결과를 화면에 띄웠죠. 숫자들이 나열됐습니다. 유지력, 배출 균일성, 밀착력, 모든 항목에서 한국 제품이 압도적으로 우위였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3,600번의 실험 기록이 있었죠. 우리는 30번 만에 포기했습니다. 차이가 100배 이상입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 공장 영상도 봤습니다. 자동화보다 사람의 손이 많았죠. 효율보다 품질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 태도가 3,600번의 실패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마케팅 담당 전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음 말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였으니까요.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방금 금기어를 말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프랑스 화장품 업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요.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협력이라고요. 네, 기술 제휴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죠. 프랑스가 한국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까? 또 그 말입니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택했죠. 우리가 아무리 자존심을 지켜도 시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300년 전통을 버리자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려면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전통도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10년 뒤에 프랑스 화장품 산업은 끝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저는 35년간 이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프랑스 화장품의 우월함을 믿어왔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눈앞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요. 회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충분합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죠. 한참 동안 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죠.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패배를 인정하는 얼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00년 전통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회장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아모레 퍼시픽의 기술 제휴를 제안합니다. 하청이 아니라 공식 파트너십으로요. 우리는 브랜드와 유통망을 제공하고 그들은 기술을 제공합니다. 윈윈입니다. 회장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요. 프랑스 화장품 업계가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한 거였습니다. 300년 만에 처음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프랑스를 대표해 사과할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요. 우리가 무시하고 비웃던 나라예요. 주차장 인주라고 조롱하던 기술에요. 이제 그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은 날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요. 현실을 인정한다는 건 그런 거였습니다. 아프지만 자유로운 거요. 이사회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죠. 이전 회의들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결정될 내용이 프랑스 화장품 역사를 바꿀 거라는 걸요. 회의실에 12명의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상석에 앉아 있었죠. 평소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죠. 300년 전통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시장 테스트 결과는 참담했고 기술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죠.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르클레르 고문이 제안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제휴입니다. 찬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반대파가 먼저 나섰습니다. 마케팅 담당 전무였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역력했죠. 절대 안 됩니다. 프랑스 명품이 한국 기술을 인정한다고요. 그게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우리 브랜드 가치가 폭락합니다. 디올, 랑콤, 지방시 이 이름들이 한국 기술로 만든 제품을 판다고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가 있습니다. 프랑스 명품은 프랑스 기술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을 배운다는 건 스스로 이류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300년 전통을 버릴 수 없다. 프랑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아시아 국가의 고개를 숙이면 유럽 시장에서 웃음거리가 된다. 단기적인 어려움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도 이해가 됐거든요. 프랑스 화장품 업계가 지켜온 자부심이 있었죠. 그걸 한순간에 버리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으로요. 하지만 감정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반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35년간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프랑스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는 동안 한국은 기술을 쌓았습니다. 3,600번의 실패를 견뎠죠. 우리가 비웃는 동안 그들은 성장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그들 편입니다. 마케팅 전무가 끼어들었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입니다. 버티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재구매율 80%는 유행이 아닙니다. 기술력입니다. 소비자들이 한 번 쓰고 다시 찾는 건 제품이 좋기 때문이죠. 우리 제품의 재구매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입니다. 20% 차이가 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존심을 지키며 서서히 무너지는 것. 다른 하나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서는 것. 어떤 선택이 프랑스 화장품의 미래를 위한 건지 생각해 주십시오.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충분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이 시작됐죠. 찬성, 반대. 한 명씩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대가 먼저 5표 나왔죠. 저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대로 부결되면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6번째 이사가 찬성을 외쳤습니다. 7번째도 찬성이었죠. 8번째, 9번째. 찬성이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2명도 찬성이었죠. 최종 결과는 찬성 7, 반대 5이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국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술 제휴 협상을 위한 대표단을 구성하십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프랑스 화장품 업계가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가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30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다른 나라의 화장품 기술을 배우러 가는 건요. 그것도 아시아 국가예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우리가 가르쳐 주던 나라예요. 배우러 간다는 말은 프랑스에선 금기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르치는 쪽이었거든요. 세계가 프랑스를 따라왔죠.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모두 프랑스 화장품을 모방하고 배웠습니다. 그게 당연한 질서였죠. 그런데 이제 그 질서가 뒤집힌 거였습니다. 대표단 구성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포함됐죠. 이 제안을 한 사람이니까요. 기술팀장도 포함됐습니다. 실무 협상을 위해서였죠. 경영기획 담당 상무도 합류했습니다. 총 5명의 대표단이 구성됐죠. 출발이 주일 전이었습니다. 공식 문서가 작성됐죠. 한국 아모레퍼시픽에 보내는 협력 제안서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검토하면서 한 단어에 눈이 멈췄습니다. 배움. 공식 문서에 배움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였습니다. 프랑스 화장품 회사가 한국의 기술을 배우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거죠. 그 단어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무도 모를 거였습니다. 30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그 단어 하나에 담겨 있었죠.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파리 시내를 걸었습니다. 센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죠.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루브르 박물관도 보였고요. 파리의 밤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화장품 산업의 역사를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루어온 것들을요. 디올이 처음 립스틱을 만들던 날, 랑콤이 첫 향수를 출시하던 날, 지방시가 파운데이션 혁명을 일으키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가르쳐 왔습니다. 일본이 화장품 산업을 시작할 때 프랑스에서 배웠죠. 미국 브랜드들도 프랑스 기술을 모방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화장품 산업은 프랑스를 따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배우러 갑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죠. 가르쳤던 제자가 스승을 넘어선 거였습니다. 그것도 스펀지 하나로요. 주차장 인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기술로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샌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죠. 수백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강물도 결국은 바다로 갑니다. 더 큰 곳으로요. 변화를 거부할 수 없는 거죠. 프랑스 화장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해야 했죠. 강물처럼 흘러가야 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고여서 썩게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갔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이었죠. 대표단 5명이 모였습니다.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긴장한 거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까지 12시간 비행이었죠.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죠. 이륙하는 순간 파리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보이지 않게 됐죠.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뭔가를 떠나보내는 느낌이었거든요. 과거를요? 자존심을요?
300년의 전통을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끝없이 펼쳐진 구름 바다였습니다. 하얗고 평화로웠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5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서 일한 시간이요. 그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화장품 전문가가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가다니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떠올랐죠. 처음 한국 쿠션 파운데이션을 접했을 때의 비웃음, 분석을 시작했을 때의 당혹감, 모방에 실패했을 때의 좌절, 그리고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우리가 졌다는 현실이요. 비행기 안에서 8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죠. 계속 생각이 맴돌았거든요.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승자의 오만함으로 대할까? 아니면 겸손하게 맞이해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잘 몰랐거든요. 화장품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이제 알았죠?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몰랐습니다. 문화도 몰랐고 사고방식도 몰랐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요. 프랑스 화장품 업계의 원로가 아시아 국가의 고개를 숙이러 가는 거였으니까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걱정됐습니다. 조롱할까요? 무시할까요? 아니면 측은하게 여길까요? 어떤 반응이든 견뎌야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12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죠.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산이 많았고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죠. 파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효율적이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과장된 제스처가 없었습니다. 담담했죠.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묘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겉으로 내세우지 않는데 분명히 느껴지는 거요. 이미 이긴 사람들의 여유 같았죠.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태도요. 서울의 공기는 승자의 공기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달랐죠. 파리와는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습도가 높았고 사람들의 에너지가 느껴졌죠.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죠. 정장을 입은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피켓을 들고 있었죠. 프랑스어로 환영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대표로 보이는 사람이 손을 내밀었죠.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연구소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그의 손이 거칠었거든요.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갈라진 부분도 있었고 굳은 살도 있었죠. 실험을 많이 한 손이었습니다. 화학물질에 수없이 노출된 손이었죠. 저는 그 손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손이 3600번의 실패를 견딘 손이구나. 이 손이 스펀지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5년을 바친 손이구나. 이 손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구나. 그들의 손에는 변명이 없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얼마나 오래 노력했는지, 얼마나 집요하게 매달렸는지 그 손이 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늦었다고요.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고요. 적어도 같은 방식으로는요. 3600번의 실패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다시 걸을 수는 없었죠. 배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정하고 배우는 수밖에요. 연구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호텔에서 쉬신 뒤 내일 연구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넌사인이 번쩍였고요.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젊고 역동적인 느낌이었죠. 파리와는 달랐습니다. 파리는 오래된 도시죠. 역사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100년, 200년 된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다. 서울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도시였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도시였습니다. 과거보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느낌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 건지도 모른다고요. 프랑스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데 집중했죠. 300년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발목을 잡은 건지도 몰랐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죠. 새로운 것에 도전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고요. 3,600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게 차이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파리의 야경과는 달랐죠. 파리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오렌지색, 노란색, 오래된 가로등의 빛이었죠. 서울은 달랐습니다. 하얗고 푸른 빛이었죠. 현대적인 빛이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빛이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연구소에 갑니다. 한국의 기술을 직접 보게 되겠죠. 3,600번의 실패가 만들어낸 결과를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배워야 하죠.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내일 있을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떤 기술을 보게 될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그리고 우리는 뭘 배우게 될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거요. 프랑스 화장품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거요.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결국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아모레 퍼시픽 기술연구원이었죠.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산이 많았고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곳이었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연구소처럼 유리와 철골로 된 현대식 건물을 예상했는데 달랐습니다. 깔끔하지만 소박한 느낌이었죠. 연구소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만난 그 사람이었죠. 거친 손을 가진 사람이요. 그가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긴 테이블이 있었고 한쪽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죠. 연구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조용했죠. 우리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과장된 환영 인사도 없었고 승자의 오만함도 없었죠. 담담했습니다.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죠. 저는 화려한 슬라이드를 예상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늘 그랬거든요. 그래프, 통계, 시장 분석. 자기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과시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나온 건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실패 기록이었습니다. 2003년 첫 실험, 실패. 기공 크기 불균일. 2004년 300번째 실험, 실패. 내용물 산화. 2005년 1200번째 실험, 실패. 배출량 불안정. 실패 목록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죠. 왜 성공이 아니라 실패부터 보여주는 겁니까? 보통은 자기 기술의 우수성을 먼저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패를 먼저 보여줬습니다. 연구소장이 설명했죠. 왜 실패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왜 성공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수사도 없었고 과장된 표현도 없었죠. 그냥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실패의 기록을요.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요. 실패를 숨기지 않는 기술은 처음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실패를 숨깁니다. 부끄러운 거니까요. 성공만 보여주고 실패는 감추죠. 그게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패를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3,600번의 실패가 그들의 자산이었죠. 숨길 게 아니라 보여줄 거였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실험 데이터였죠. 3,600번의 실험에서 측정한 모든 변수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기공 크기, 점도, 압력, 온도, 습도. 수천 개의 숫자가 표로 나열돼 있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집착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었죠. 보통 기업이라면 100번, 200번 실패하면 포기합니다. 방향을 바꾸죠.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니까요. 한국은 3,600번을 갔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3,600번을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았죠. 매번 조금씩 변수를 바꿔가면서요. 0.1mm, 1%, 0.5도.
미세한 차이를 3600번 반복한 거였습니다.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쿠션 파운데이션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분석했던 바로 그 제품이었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연구원이 용기를 뒤집었습니다. 내용물이 흐르지 않았죠. 30초, 1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봤던 것과 똑같았죠. 그 다음 퍼프로 스펀지를 눌렀습니다. 톡! 내용물이 균일하게 배출됐습니다.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요. 완벽한 양이었죠. 연구원이 10번을 반복했습니다. 10번 모두 같은 양이 나왔죠.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거였죠. 분석도 해봤고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직접 눈앞에서 보니 다르더군요. 완벽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기술 앞에서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말없이요.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눈앞에 현실을 부정하는 건 어리석은 거였죠.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기술 제휴 제안서였죠.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청이 아니었습니다. 공식 기술 이전이었죠. 그들이 개발한 기술을 우리에게 전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건도 단순했습니다. 우리를 흉내내지 말고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흉내내지 말라고요. 그대로 가져가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모방하려고 3개월간 실패한 거 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실패가 당연하다는 것도요. 흉내낼 수 없는 기술이니까요. 3600번의 실패를 흉내낼 수는 없으니까요. 과정 없이 결과만 복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가라는 거였습니다. 과정까지 통째로요.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세부 조건을 논의했죠. 기술 이전 범위, 교육기간, 품질 관리 기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한국 측은 유연했죠. 우리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긴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겸손이었죠.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했죠. 패배한 상대를 짓밟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서 진짜 강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협상이 끝나고 계약서가 준비됐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였죠.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작성된 공식 문서였습니다. 기술 제휴 계약서, 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3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죠.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화장품 역사상 최초의 장면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기술을 사러 온 거였습니다. 프랑스가요. 화장품 종주국 프랑스가요. 300년 역사의 프랑스가 한국의 기술을 사러 온 거였습니다. 그 사실이 펜을 무겁게 만들었죠. 저는 서명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지나갔죠. 장피에르 르클레르. 제 이름이 계약서에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이요. 300년간 지켜온 화장품 종주국의 위상이요. 그게 이 서명 한 줄로 무너진 거였습니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요. 프랑스는 그 자리에서 패배를 공식화했습니다. 연구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협력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죠. 여전히 거친 손이었습니다. 3600번의 실패를 견딘 손이요. 저는 그 손을 잡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우리를 이겼구나. 화려한 기계도 아니고 첨단 장비도 아니고요. 이 거친 손이 프랑스를 이긴 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300년 전통을 넘어선 거였죠.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기술에도 국적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국적은 장비나 자본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태도로 정해진다는 걸요. 포기하지 않는 태도, 실패를 견디는 태도, 끝까지 가는 태도. 그게 기술의 국적을 만든다는 걸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연구소 로비를 지나면서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죠. 3600이라는 숫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글씨가 있었죠. 포기하지 않은 횟수. 저는 그 액자 앞에서 한참 동안 멈춰 섰습니다. 3600번. 그 숫자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는 비효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게 승리의 숫자라는 걸요. 프랑스가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걸요. 연구소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박한 건물이었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세계를 바꾼 기술이 있었습니다. 3,600번의 실패가 만들어낸 기술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한다는 뜻이었죠. 존경한다는 뜻이었습니다. 35년간 프랑스 화장품의 자존심이었던 사람이 한국 연구소 앞에서 고개를 숙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건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뒤 1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있었죠. 아니, 이미 바뀌고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건지도 모릅니다. 눈을 감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걸었습니다. 명품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죠. 디올, 샤넬, 랑콤, 지방시, 화려한 쇼윈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었죠. 여전히 프랑스 명품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죠? 디올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화장품 코너로 갔죠. 파운데이션 매대가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액체 파운데이션이 주력이었죠. 유리병에 담긴 고급스러운 제품들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쿠션 파운데이션이 매대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죠. 디올 로고가 박힌 쿠션 케이스가 화려하게 진열돼 있었습니다. 금색과 검은색 조합이었죠. 명품다운 디자인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제품 하나를 집어들었죠. 뒤집어서 뒷면을 봤습니다.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원산지 표기였습니다. Made in Korea.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뜻이었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디올 로고가 박혀 있지만 속은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계약한 기술 제휴의 결과물이었죠. 프랑스 명품 브랜드가 한국 기술로 만든 제품을 파는 거였습니다. 다른 매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랑콤, 지방시, 입생로랑 모든 명품 브랜드가 쿠션 라인을 출시했죠. 패키지는 각자 브랜드 특성에 맞게 다르게 디자인했습니다. 하지만 속을 열어보면 다 비슷했죠.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스펀지 구조, 퍼프 재질, 내용물 배합, 핵심 기술은 전부 한국에서 온 거였죠. 우리는 브랜드와 디자인만 입힌 거였습니다. 껍데기만 프랑스였죠. 이제 모두 쿠션을 팝니다. 1년 전만 해도 쿠션 파운데이션을 비웃던 사람들이었죠. 주차장인 줄 알고 조롱했습니다. 아시아 한정 유행이라고 무시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쿠션을 팔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때 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했던 기억을요? 비웃었던 과거를요? 마치 처음부터 쿠션을 인정했던 것처럼 행동했죠. 프랑스 화장품 업계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에 갔습니다. 1층 화장품 매장이었죠. 세계 최대 규모의 화장품 매장 중 하나입니다. 모든 명품 브랜드가 입점해 있죠. 화려한 조명 아래 제품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쿠션 파운데이션 매대가 곳곳에 있었죠. 프랑스 브랜드, 미국 브랜드, 일본 브랜드, 다들 쿠션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제 쿠션이 없는 브랜드는 없었죠. 그리고 그 모든 쿠션의 뿌리는 한국이었습니다. 제품 뒷면을 확인해 봤습니다. Made in Korea. 아니면 한국 ODM 기업 이름이 적혀 있었죠. 코스맥스, 한국 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 회사들이었습니다. 프랑스 로고 뒤에 한국 기술이 숨어 있었죠. 소비자들은 몰랐습니다. 디올 쿠션을 사면서 한국 기술을 쓰고 있다는 걸요. 샤넬 쿠션을 바르면서 한국 스펀지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요. 그들은 그냥 명품을 산다고 생각했죠. 명품은 여전히 프랑스어를 씁니다. 디올, 샤넬, 랑콤, 프랑스어 이름이죠. 파리에서 온 브랜드들입니다. 소비자들은 그 이름을 보고 구매하죠. 프랑스 명품이라는 환상을 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한국어로 생각합니다. 제품의 핵심인 기술은 한국에서 왔죠. 3,600번의 실패를 견딘 기술이요. 거친 손으로 만들어낸 기술이요. 그게 프랑스 로고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장을 나왔습니다. 파리의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죠. 이게 현실이구나. 프랑스 화장품 산업의 현실이구나. 우리는 껍데기를 지켰고 그들은 심장을 가져갔구나. 패권이 이동한 거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동이었죠. 소비자들은 여전히 프랑스 명품을 샀습니다. 매출도 나쁘지 않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죠. 기술의 중심이 바뀐 거였습니다. 파리에서 서울로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요.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사다 쓰는 나라가 된 거였죠. 본사에 돌아왔습니다. 연구소를 방문했죠. 1년 전과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활기가 넘쳤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에 자부심이 있었죠.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열정이 아니라 체념이 보였죠.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기술을 적용하는 일이었습니다. 개발이 아니라 적용이었죠.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든 걸 가져다 쓰는 거였습니다. 연구원들의 자존심이 어땠을지 짐작이 갔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죠. 하지만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들의 침묵이요. 패배를 인정한 사람들의 침묵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이었죠.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무거운 하늘이었습니다. 프랑스 화장품 산업의 미래 같았죠. 기술 리포트를 읽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시장 분석 자료였죠. 쿠션 파운데이션 시장 점유율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기반 제품이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죠. 80%요. 세계 쿠션 파운데이션 시장의 80%가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프랑스 브랜드 제품도, 미국 브랜드 제품도, 일본 브랜드 제품도요. 다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거였죠. 쿠션은 한국 기술입니다. 그게 새로운 세계 표준이 된 거였죠. 프랑스가 100년간 지켜온 화장품 표준이 한 분야에서 무너진 거였습니다. 스펀지 하나로요. 3,600번의 실패로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에펠탑이 멀리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패배한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거죠. 프랑스가 못나서 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더 열심히 해서 이긴 거였죠. 3,600번의 실패를 견딘 나라가 30번 만에 포기한 나라를 이긴 거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저는 평생 프랑스가 화장품의 규칙을 만든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 믿음은 사실이었죠. 우리가 기준이었고 세계는 따라왔습니다. 300년간 그랬죠. 하지만 한국은 규칙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조용하고 더 집요하게 새 규칙을 만들었죠. 우리가 비웃는 동안 묵묵히 실험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동안 계속 도전했죠.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명품 로고를 봅니다. 디올, 샤넬, 랑콤. 그 이름들을 보고 제품을 사죠. 프랑스 명품이라는 환상을요. 하지만 진짜 권력은 보이지 않는 기술에 있습니다. 스펀지 하나라고 비웃던 그 작은 물건 안에 3,600번의 실패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가치였죠. 로고가 아니라 기술이요. 브랜드가 아니라 실력이요. 이제 저는 압니다. 기술의 중심은 더 이상 파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세계는 한국을 따라가고 있죠. 프랑스도 미국도 일본도요. 다들 한국 기술을 사다 쓰고 있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구소를 나왔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무거웠던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패배가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었죠.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었죠. 중요한 건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배우고 다시 시작하는 거요. 자존심에 갇혀서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3,600번의 실패가 가르쳐준 게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요. 프랑스도 할 수 있었죠. 우리도 3,600번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이제 달라질 겁니다.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100미러의 연구소 건물이 비쳤죠. 프랑스 화장품 산업의 미래가 저기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프랑스의 전통이 만나는 곳이요. 엔진을 걸었습니다. 파리 시내로 향했죠. 에펠탑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죠. 그리고 이제는 그 아름다움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겸손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세계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 인정한 아름다움이요. 배울 수 있다는 걸 아는 아름다움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아름다움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의 중심은 이동합니다. 영원한 건 없죠. 하지만 태도는 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태도, 실패를 견디는 태도, 끝까지 가는 태도. 그게 다음 중심을 만드는 거죠. 한국이 가르쳐준 거였습니다. 3,600번의 실패가 가르쳐준 거였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파리의 거리를 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